네, 우리 시간이요. 한 1시간 반 정도가 있는데, 1시간 정도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AGI 또는 ASI 시대의 기독교인들, AGI와 ASI가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학생들, 또 더 크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AI를 바라보고, 또 AI 시대를 또 살아가고, AI 시대에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야기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이 필수가 되어서요. 반드시 컴퓨터를 배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도 컴퓨터 교육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는 학생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소를 통해서 정보 교과서도 만들어 집필을 좀 몇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서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할 핵심 주제인 LLM에 관련된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교재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 사용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겠지만 방학 때나 그런 때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면요. 제가 한 Introduction to AI 또 쉽게 일반 학생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에피소드를 한 7가지 정도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죠. 제 강연을 벌써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서 이미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또 신입생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한 번 들었지만 금방 또 이해할 수 없어서 잊어버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를 얘기할 때도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인간의 지능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나 또는 컴퓨팅 에이전트를 가르쳐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인간의 지능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현재는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인 거죠. 그런 것을 사람만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정의를 현재는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 또는 인간의 지능적인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에선 도대체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걸 연구하는 것이 핵심 주제인지를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제 강연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다룰 large language model을 만들어내는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는 컴퓨터 비전이에요.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에게 사람의 시각 기능과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공지능의 시각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두 가지만 가져도 컴퓨터가 실세계를 관찰하고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람과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분야도 있어요. 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컴퓨터가 갖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머신 러닝이에요. 즉, 컴퓨터가 실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 분야는 knowledge acquisition 또는 knowledge representation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우는 그러한 그 수업 시간에 교재를 보면 반드시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건데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은 뭐냐면 머신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컴퓨터가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배운 내용을 컴퓨터에 어떻게 표상시키도록 어떻게 저장하도록 하게 할 거냐. 그게 knowledge representation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을 떻게 컴퓨터에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knowledge acquisition이에요. 이 knowledge acquisition과 knowledge representation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은 것들을 컴퓨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날레지를 액퀴지션하고 액퀴지션 된 내용을 컴퓨터 내부에 잘 표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 분야는 로보틱스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그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휴머노이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 거기에는 많은 뭐 기계공학적인 그다음에 뭐 나노 테크놀로지 또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원리가 적용될 건데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 그게 로보틱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감성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펙티브 컴퓨팅이에요. 이 어펙티브 컴퓨팅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AI라 하더라도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또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이런 어펙티브 컴퓨팅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과 같은 그런 그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저 컴퓨터네 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부자연스러운 그 로봇이나 그런 컴퓨팅 에이전트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의 주요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큰 개념적인 것만 여기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 잘 메모를 해서 인공지능에는 저런 류의 접근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weak AI 또는 narrow AI를 만드는 접근법이에요. 이 weak AI나 narrow AI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제 하나를 사람처럼 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 인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숫자 인식을 아주 잘하는 컴퓨터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숫자는 잘 인식을 하는데 뭐 한글 문자를 보여주면 인식을 잘 못하는. 그래서 한글 문자를 또 인식하기 위한 네로 AI를 또 만들어내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지능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네로 AI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접근법이 이제 weak AI 접근법이다라고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아니 과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범용적인 여러 과제를 지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겠죠. 그런 AI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접근법이 Strong AI 또는 그런 그 AI 기술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앞부분에 제목에 AGI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써놨죠. 그때 AGI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람처럼 지능적인 여러 가지 과제를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AI 기술 그걸 Strong AI AGI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AGI가 이제 더 발전하면요. 이제 ASI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초지능의 기술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낸 것 또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걸 ASI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ASI가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ASI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범주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라 하면 AGI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AI가 ASI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주요 접근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기사나 또는 뭐 유튜브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단어를 좀 새롭게 들었을 거냐면 생성형 AI다라고 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 생성형 AI와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AI는 분류형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류형 AI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자연어를 이해하고 사람이 말을 한 거를 이게 어떤 말이네 그걸 이해를 하고 또 그 글을 보면 이 글이 어떤 의미의 글이네라고 하는 걸 이해하거나 또는 영상을 보고 또는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누가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주로 언더스탠딩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AI를 만들어내는 접근법. 그걸 분류형 AI라고 해요. 영어로는 discriminative AI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제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무엇인가 제너레이션 하는 AI를 우리가 총칭해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불과 한 4, 5년, 2000년도, 2020년도까지의 AI는요, 대부분 97% 이상이 분류형 AI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2020년 정도 그 이후부터 또는 더 정확하게는 한 2010년 정도 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발달한 이후부터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돼서 요즘은 AI를 연구한다 또는 AI로 뭔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제너러티브 AI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제너러티브 AI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풋으로 어떤 질문이 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으로 글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 걸 text to text AI, generative AI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챗GPT와 같은 것이 text to text AI인 거죠.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결과로 생성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기술. 그걸 text to image AI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림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건데 뒤에서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뭐 달리 2나 달리 3나 미드전이나 이런 유의 것, 내가 어떤 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려줘라고 글로 입력하면 그 글에 해당되는 그림을 생성하는 AI 기술, 그걸 text to image AI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기술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아니라 그 텍스트에 관련된 비디오,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술, 그게 텍스트 비디오 AI 기술, 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악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오디오 AI 기술, 또 이미지 투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AI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성형 AI 기술이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한 거의 모든 AI 기술은 이 제너러티브 AI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AI 기술을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사람의 머릿속에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를 artificially, computationally 모델링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수학적인 모델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이제 신경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요 그림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을 뜻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뉴런인데, 요 뉴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수상 돌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하나의 축색 돌기가 있어요. 수상 돌기는 해당 뉴런에 들어오는 인풋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뉴런으로부터 이 뉴런에 전달되는 인풋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 뉴런의 이게 인풋들의 어떤 그 서메이션 합한 값이 어떤 인계값을 이렇게 인계값보다 높은 어떤 신호값이 만들어지면 요 뉴런의 엑슨이라고 하는 축색 돌기를 통해서 얘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뉴런의 수상 돌기에 뭔가 정보를 흘려보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뉴런은 전기적인 신호와 화학적인 신호,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계속 신호를 전달 또는 프로파게이션 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 체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뉴런의 동작 원리를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낸 가장 간단한 신경망이 퍼셉트론이에요. 여기서 퍼셉트론의 요 부분은 뉴런의 뉴런의 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들 있죠? 이런 화살표들은 수상돌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X1부터 XP까지 어떤 입력들이 들어오는데, 이 입력들은 다른 뉴런의 축색돌기에서 엑슨에서 들어오는 신호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그 뉴런과 또 나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될 때 그 연결되는 그 지점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의 어떤 친한 관계에 따라서 어떤 뉴런과 뉴런의 그 시냅스는 뭐 촉진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반대적인 기저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얼마나 친하냐 또는 얼마나 친하지 않냐, 그걸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가중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W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퍼셉트론은 이렇게 P개의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중치, P개의 가중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의 뉴런으로 들어오는 P개 입력들을 가중치를 이렇게 다 합하는 거예요. X1과 W1, X2와 W2를 곱해요. 다 곱하고 그걸 다 서메이션. 마치 X1부터 XP까지의 벡터와 W1과 WP까지의 벡터를 그 벡터 내적을 계산하는 거죠. 벡터 내적을 계산하는 건 벡터의 각 요소를 곱해서 그걸 서메이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서메이션한 그 값이 어떤 임계점 이상의 값이 넘어가면 아웃풋으로 1을 출력하거나 또는 0을 출력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퍼셉트론이에요.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이렇게 묶어둔 거, 그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렇게 빨간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의 퍼셉트론이고, 그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연결했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두 단계,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지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이러한 계층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사람의 머릿속에 뉴럴 네트워크가 계층적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딥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대부분의 제너레티브 AI 모델들이 동작을 하는데, 그 제너러티브 AI가 신경망을 통해서 동작하는 그 원리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언더스탠딩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목적을 위해서 될 건데, AI 기술이 그 목적을 잘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파라메타 집합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라메타 집합은 뭐냐면, 아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웨이트, 파라메타, 가중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가중치 하나하나를 파라메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이것들이 다 가중치인 거거든요. 이 가중치들이 실수값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이상적인 실수값들의 집합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 실수값의 파라메타 집합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그건 뭐냐면, 입력단에 내가 원하는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단에 내가 원하는 출력값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동작할 수 있는 이 파라메타의 집합이 이상적인 파라메타의 집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이 조합의 개수가 온 우주의 먼지 수보다도 더 많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좋은 파라메타 집합을 학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학습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GPU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GPU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GPU 서버들 또는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GPU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즘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대만 계열의 미국인인 그 젠슨 황이 CEO로 있는 이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너레티브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기 위한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장에 5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GPU 장비들이 몇십만 장씩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많은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가중치 집합이 학습이 되면, 이제 이 제너러티브 AI 학습이 이제 다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학습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블랙박스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를 영어로 번역하는 AI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출력단에 she's walking on the street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거죠. 또는 아까 text to image 모델 형태로 이 신경망이 학습됐다라고 하면
그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력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이미지는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그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입력을 하고 챗GPT 4.5가 생성한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신경망의 동작에 의해서 그 text to X라고 하는 이것이 생성되는 것이 생성형 AI의 핵심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생성형 AI 그 기술에 대해서 더 들어가기 전에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오늘 강연을 하는 저의 원래 전공은 세부 전공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에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컴퓨터에게 사람의 언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연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NLP 연구 분야는 응용 분야로 기계 번역,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봤었죠. 그 다음에 Grammarly라고 하는 뭐 문법 교정기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교정기를 만드는. 또 어떤 그 긴 문서를 입력을 해서 그 긴 문서를 짧은 문서나 또는 뭐 패러그래프로 요약하는 문서 요약, 그다음에 챗봇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또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만들어내는 질의응답 시스템, 또 뒤에서 우리가 볼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와 같은 LLM을 만들어내는데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되고, 또 이제 음성 인식을 하고 음성을 합성하는 데에도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됩니다. 컴퓨터 비전은요, 크게 분류형 AI로는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뭐 어떤 객체를 추적을 한다든지, 어떤 매장에 들어온 손님을 딱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뭐그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든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닌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트래킹하는 걸 그 객체 추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모션을 인식한다든지, 또는 수화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로 recognition과 understanding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응용 분야가 있고요. 달리와 미드저니와 같은 이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실제 요 그림은요, 어떤 어, 그 미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수상을 했는데 이제 밝혀진 거죠. 이 그림은 실제 달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생성형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실제 그런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된 그림이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더 관심이 있는 LLM 기술,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챗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낸 그 LLM 모델의 챗GPT입니다. 챗GPT는 사람의 말을 사람보다 더 잘 어떨 때는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시킨 명령에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인공지능 대화 모델이에요. 그러한 챗GPT와 같은 이러한 그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 그 챗GPT는 LLM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022년 11월에 공개되었는데, 얘가 공개되어진 이후에 전 세계의 AI의 이 붐이 또 뜨겁게 불어서 바야흐로 요즘 거의 AI 오리엔티된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례로 세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똑똑하면 그런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요. 정확하게는 추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챗GPT는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인터넷상에 있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학습한 그러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는요, LLM의 하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LLM들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어내고 이 챗GPT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쟁 업체인 뭐 구글이나 여러 군데서도 또 자기들의 LLM을 만들어 냈거든요. 본인들의 LLM을 만든 구글이 만든 걸 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어를 좀 더 잘하고 한국어 문화에 더 특화된 LLM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만든 LLM이 하이퍼 클로바 X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인 NC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바르코라고 하는 것도 있고 LG AI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엑사원이라고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챗GPT도 만들어진 이후에 챗GPT 3.5, 그다음에 챗GPT 4,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 4 옴니라고 하는 4O라고 하는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드 AI 연구소에서도 만든 LLM이 있는데 그건 KULLM이라고 해서 구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어 모델까지도 존재합니다. 음. 이 LLM 기술이 워낙에 너무나 사람 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생성하는 걸 잘해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조금만 있으면 AGI 시대가 도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50개 이상의 언어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구사해요.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생 이상의 어떤 답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력 문서를 요약하고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있고요. 이미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서 사람의 이게 상위권에 해당되는 이 점수를 다 이렇게 확보, 이렇게 점수로 다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자동 프로그래밍도 엄청나게 잘해요. 어, 그리고 대학원생 수준의 리포트 작성도 뭐 리포트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제안서도 쓰고 그래서 요즘은 한 10분 만에 챗GPT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하기 뭐 이런 뭐 그 팁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하고 소설, 수필, 심지어 강의 자료를 생성하고 거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 LLM이 사람 이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LLM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술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VLLM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VLLM. 그 VLLM은 뭐냐면 Vision
language, vision,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전 기술도 있고 그리고 언어 기술도 있는 이 초거대 AI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이해하고 말로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글로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내기도 하고 제가 아까 그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챗GPT가 생성한 그림을 캡처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챗GPT 4.5 버전은 비전 그리고 랭귀지 모델이다. VLLM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VLLM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능력도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 어디까지 해봤어? 뭐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얼마 전에 GPT-4.5라고 하는 것을요 공개를 했는데 이 GPT-4.5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음. 원래 이 영상은 한국어 자막이 없었었거든요. That's it. We will start with, along with it, we've also refreshed the UI. We know that these models change, 우리 and 저 we think 사람이 that 대화하는 쪽으로 한번 GPT-4o 넘어가 보도록 is 해볼게요. really shifting the. 현재 이 영상에는 Hi, 캡션이 I'm Barrett. 없었어요. Hey, I'm Mark. 캡션이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이 없었어요. 근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면 이제 영어가 인식됐겠죠. 인식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모델에 의해서 자막을 자동 생성을 해서 제가 입혀 놓은 거예요. 근데 불과 이 영상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음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싱크를 잘 맞춰서 생성하는데 2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자막을 만들어낸 건데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자막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챗GPT 4.5의 기술을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one of the key capabilities we're really excited to share with you today is real-time conversational speech. Let's just get a demo fired up. So I'm taking out a phone. If you are wondering about this wire, it's so we have consistent internet. And if you see, there's this little icon on the bottom right of the ChatGPT app, and this will open up GPT-4o's audio capabilities. Hey, ChatGPT, I'm Mark. How are you? Oh, Mark.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ey, so I'm on stage right now. I'm doing a live demo,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I like that suggestion. Let me try a couple deep breaths. Can you give me feedback on my breaths? Okay, here I go. Whoa, slow a bit there.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Breathe in for a count of 4. Okay, let me try again. So I'm gonna breathe in deeply and then breathe out. For 4, and then exhale slowly. 좀 넘어가 보죠. Hey, ChatGPT, how are you doing?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Pretty good. What's up? So my friend Barrett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Gather round, Barrett.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No,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네,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여러분들 GPT-4.5의 그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을 한번 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서 자막 또 한번 봤을 건데 자막도 상당히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죠. 한 20분 정도의 영상인데 2분 정도 음성 인식, 그다음에 자막 생성, 자막 번역을 해서 입혀놓은 거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성형 AI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내용으로 이게 돌아와서요. 자,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요.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지? 언어 모델이 뭐길래 이 그 라지 형태로 만들면 저렇게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건데 언어 모델은 기본적인 원리가요. 이렇게 컨텍스트, 이렇게 앞에 무엇인가 입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을 잘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X1, X3, X4 이렇게 좌우에 문맥이 주어지고 이 물음표에 올 글자 또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술로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런 언어 모델을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다 입력을 해서 그 언어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생성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챗GPT-4.5와 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AI에 대한 내용들을요, 개념적으로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리트러시를 이야기를 했고, 참,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요, 기독교와 AI, 또 기독교와 LL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 AI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뭐 AI와 기독교 AI를 저 교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할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 기술이 워낙에 발전해서 요즘은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체와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AI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AI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AI 없이 기술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즉 우리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AI 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의 이 연관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고 그러한 세상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한 세상에서 나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AI와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나중에 대학 가서 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연구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뭐 기술이 아니야라고 나는 뭐 의료 쪽으로 하고 싶어, 나는 생물학 쪽으로 하고 싶어, 나는 철학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생물학과 기독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생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그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설명하는 이러한 어떤 그 논리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기술 또는 AI를 이제 기독교와 연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자, 먼저 기술은 여러분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기술은 중립적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뉴트럴하지 않고요. 밸류 레이든 되어 있어요. 어떤 밸류가 들어가 있냐? 그 테크놀로지 또는 그 AI 기술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설계단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이 바뀔 가능성들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맥루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Once we make tools, then they shape us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기술이든 뭐든 이 도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도구를 만들어내면 그 도구가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 때로는 세계관까지도 쉐이핑을 한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투영돼야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또는 정치가, 사회운동가, 또 교육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음 두 가지의 이러한 인용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권에 있고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이든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하든 또는 의료 쪽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AI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의 믿는 믿음, 기독교와의 이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고 싶어요.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이야기 두 번째 거는 이걸 정리를 하면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또 산업을 하든 또 뭐 그 어떤 그 과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는 것이다. 마치 코람데오인 거다. 그러면 기독교 학생, 기독교 연구자, 기독교 개발자, 뭐 기독교 제빵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 누가 됐던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AI와 기독교는 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미래의 전공에도 잘 접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만방에서는 공부가 예배다. 또 예배가 되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예배가 되는 공부와 예배가 되는 AI 개발은 어떤 것일까? 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AI 기술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크리스천 리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공부가 이제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공부인 거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는 기술자? 또는 뭐 사업가가 되고 싶나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하기 싫어도 우리가 또 마음을 다다듬고 소람대오 정신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AI를 만들어내는 저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AI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적인 가치가 내재된 기술을 만들어서요. 그걸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또 예배가 되는 기술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제 AI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 건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서사, 내러티브를 이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건, 저희 집에 있는 책들 중에 일부예요.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네 가지 내러티브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물질주의적 또 이신론 그런 류의 현대 사상과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고 각각의 그 사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그 책을 쓴 제임스 사이어가 써낸 또 다른 책이 코끼리 이름 짓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다음은 세계관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번역서예요. 번역서인데 이 책에서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좀 어렵죠. 그죠? 성경 매우 재미있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나중에는 경험되어질 건데 처음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핵심을 잘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이 성경은요. 그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 세상이 인간의 배반과 타락에 의해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전 세상과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속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회복의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드라마처럼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낸 책이 즉 인간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네 개의 서사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성경의 내러티브이고 그런 내러티브를 잘 다루고 이야기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설명을 세계가는 이야기다 또는 그 성경은 드라마다 뭐 이런 유의 이제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엘버트 워터스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을 번역한 건데 여기에는 그 내러티브 중에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배반, 그리고 구속. 그 다음에 그 구속 이후에 회복. 마치 연극의 서사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책은 이제 그 한국 분이 이렇게 쓰신 건데 그 제 딸인 우리 지은이에게도 니고데모의 안경을 제가 꼭 읽게 했어요. 처음에 어려워했었었는데 그래도 잘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있는 책을 언젠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제가 그 인공지능과 기술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요. 많은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들고 특별히 인간은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실리콘, 히토리와 같은 이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이 자원들을 땅에 다 묻어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기술을 또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즉 창조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을 다 만들어 두신 거죠. 그리고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성인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지능을 또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참 우리가 신비하게 느껴질 거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지혜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창조 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AI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사용될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술이고 인공지능인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사용되는 어떤 도구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선한 인공지능, 선한 기술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AI for Good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에요. 또는 IA라고 하는 Intelligence Augmenta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AI의 바른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은 뭐냐면요. 마치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시각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추면 바깥 세상이 어떠한 그 상황인지를 내 귀에 있는 이어폰에 이야기를 해서 잘 가이드를 해서 볼 수는 없지만 상황을 들음으로써 잘 이렇게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필기차로 글을 쓴다던가 또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 말로 생성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오그멘테이션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선하게 또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직한 AI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두 번째 내러티브인 이 타락, 죄,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그런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만 타락하고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이 세상이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도 타락된 그 기술로 얼마든지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그 타락한 기술처럼 사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또는 그 텍스트 생성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가 아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는 어떤 또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불법 포르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한류 스타의 그 얼굴을 다른 거에 입혀가지고 뭐 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난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런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데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보이스 피싱, 비디오 피싱, SNS를 통한 사기들. 그래서 예전에는 목소리로만 했는데 이제는 동영상 통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미국에 있는 딸이 갑자기 어려움이 당해서 아빠 돈 1,000불만 빨리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아빠가 돈을 안 붙여주겠어요. 우리 딸이 그 영상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다급하게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지금 실제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선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이런 타락된 이러한 것으로 AI 기술 또는 다른 기술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완전히 인간의 어떤 배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유의 생각들, 인공지능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테크니시즘, 사이언티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테크니시즘과 사이언티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술과 과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는 완전 교만하고 우상적인 생각이 바로 테크니시즘과 사이언티즘이에요. 이러한 유의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은 매우 많이 있는데,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NGO 단체가 실제 존재해요.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기술로 인간의 어떤 그 제약적인 사항들을 능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해서 언뜻 보면 좋은 거지.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 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좋고, 아픈 자들을 안 아프게 하고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기저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예요. If we wanna live in paradise, we will have to engineer it ourselves. 여러분,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해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냅시다. 이게 무엇을 연상시키죠? 바벨탑 쌓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원래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어떤 방향성에서 벗어난 디스토티드 된 AI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구속의 문제, 또 인류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테크니시즘과 사이언티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매우 뛰어난 과학자들, 매우 뛰어난 철학자들, 매우 뛰어난 강연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생각에 동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유전자 또는 영어로는 selfish gene이라고 하는 이런 책, 그다음에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리처드 도킨스. 그 리처드 도킨스는 크리스토퍼 히친스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혼 육의 존재로 보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물질 덩어리 더 작게 잘라가면 DNA, 그다음에 그냥 분자 원자들의 집합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다소 상당히 이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뭐 인간의 영, 뭐 그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 그런 건 없어. 인간은
그냥 미리 만들어져 있는 DNA, 아주 이기적인 DNA가 그 DNA를 또 복사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DNA에 의해서 우리는 춤추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두 책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도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게 이제 The God Delusion.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육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은 결국은 DNA,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브레인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더 잘라내가면 아까 뉴런 이야기했었죠. 뉴런의 집합이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 뉴런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면 인간을 다시 컴퓨터에서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야기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생각은 reductionism, 환원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간을 막 잘라 내려가면 그런 분자의 어떤 단위, 그다음에 그거의 집합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집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여된 그런 존재, 즉 영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집합의 환원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책들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데요. 도킨스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유명한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쓴 캠브리지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이네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존 레녹스 교수님의 도킨스의 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면서 리처드 도킨스가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분이 쓰신 이런 류의 책들은 요 왼쪽에 있는 책들과 대비되는 변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 또 방학 때 나중에 또는 대학 가서 여러분들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테크니시즘과 그다음에 사이언티즘의 그런 배반적이고 타락한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세상에 있어서요.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요. 죽음이에요. 그다음에 질병.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요즘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기아, 어, 또는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죄 문제. 이건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죄. 아마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숱한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아무리 어떤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어떤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삶이 끝난 육체적인 삶이 끝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어떠한 기술도 해결책을 내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술과 뭐 또는 돈과 뭐 여러 가지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야, 인간 세상에 있어서 내가 아름답게 창조했고, 그런데 너희들의 배반에 의해서 전 우주가 신음하면서 너희도 지금 죄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내가 해결했다.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이루어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책인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많은 세상에서는요, 호모데우스, 이 호모데우스는 노아 유발 하라리 라고 하는 역사학자인 이 저술가가 쓴 책인데, 호모데우스, 이 호모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데우스는 신을 뜻하거든요. 신이 되어가는 인간. 그래서 테크니시즘, 사이언티즘과 같은 이런 맥을 같이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런 호모데우스를 만드는 배반과 그 교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또 동시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발 하라리 또는 그러한 물리주의자들 또는 과학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해결 추구는 기술과 의료기술 또 인피니트 프로그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서 인간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벌써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그 문제를 부활 문제로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종말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몸으로 종말 때 부활의 리본된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다 주신 거죠. 자,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이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헛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워요. 자, 우리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회복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 내 삶의 의미를 잘 달성하는 삶을 사는 게 회복된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연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대부분은 좋은 직장을 갖는 거, 네,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또는 뭐 나의 어떤 바람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야지 될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거, 명예를 갖는 거 다 좋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왜 갖는 것일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크리스천의 인생의 목적, 그가 선생님이든 또 학생이든 또는 뭐 교수이든 과학자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사업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교육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한 것을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에 그런 것도 있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이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이 잘 돼야지 돼요. 그다음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강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꾸로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혼미케 해서요. 성동의 기준을 디스토티드 시키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형상을 디스토티드 시켜서 마음과 귀와 눈이 다 가려져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인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완벽한 스트럭처예요. 우리가 건물은 아니지만 완벽한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이 방향성, 디렉션이 디스토티드 되면 그게 샬롬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거, 여러분 혼적인 거,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혹시 방향성이 디스토티드 되어 있냐 점검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로 바꿔가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학습관을 잘 이렇게 확보를 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만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소명의 현장, 지금은 배우는 소명의 현장이죠. 거기서 예배가 되는 공부를 하면서 멀티컬처럴 글로벌 서번트 리더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적인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만방의 과정이다. 여러분 대학 잘 가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주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방의 학생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